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영숙은 그날 저는 이 말을 정말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 40년을 키워온 자식들에게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요.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10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명동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설거지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차가운 물에 불어 있었지만 이런 일상이 싫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그때까진 그랬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목소리가 이상해.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의 편의점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제가 40년간 본 적 없는 완전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와 있어요? 남편 철수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주머니를 뒤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이 어디더라 분명 알고 나왔는데. 아니야, 설마 제발 아니길. 그날 저녁 저희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먼 산 너머 메아리처럼 들렸어요.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고요. 지금부터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매. 그 두 글자가 제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당신이 왜 미안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치료비는 얼마나 들지, 제 식당 일은 계속할 수 있을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장남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민준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엄마, 그럼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요? 엄마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요양원? 벌써?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집에서 봐야지, 초기잖아.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거고 엄마가 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민준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뒤에 무슨 말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도 생각해봐야죠. 낡았지만 재개발 예정 지역이잖아요. 지금 팔면 꽤 될 텐데. 집을? 우리가 40년 산 집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40년을 함께 산 집, 아이들을 키우고 웃고 울었던 이 공간을 팔라니. 그것도 아버지가 아픈데. 이틀 후 딸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 말 들었어요. 아빠 상태가 안 좋다면서요? 지은은 명품 가방을 소파에 툭 던지더니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요즘 세상에 집에서 치매 환자 모시는 사람 없어요. 요양원 보내는 게 아빠한테도 나아요. 전문가들이 케어해 주잖아요. 전문가? 넌 아빠가 낯선 곳 가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기나 해?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다음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 사실 제 시어머니 친구분이 부동산 하시는데요. 이 동네 시세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할까요?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집 정리하면. 그 순간 화장실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지은을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누구시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는 남편의 어깨를 잡았어요. 당신 우리 딸 지은이잖아. 아, 지은이 미안해. 깜빡했네.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더니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이러니까 요양원 가야 한다니까요. 나까지 못 알아보는데 어떡해요. 못 알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아빠를 버리려는 게 문제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제가 저 아이들을 위해 바친 시간이 40년인데 돌아오는 건 이런 차가운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나?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삶이 정말 제가 원했던 삶이었는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식당으로 출근했고 남편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아침 나갈 때마다 당부했습니다. 밖에 나가지 말라고, 뭔가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냉장고에 도시락 넣어뒀으니 점심 꼭 먹으라고. 남편은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선 불안함이 보였어요. 식당 일은 여전히 고됐습니다. 설거지, 청소, 홀 서빙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시간이 유난히 느리게 갔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집에 있을 남편 생각이 났고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괜찮겠지. 일주일째 잘 있었잖아.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이었어요. 박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커피를 내려주셨고 저는 식당 구석 의자에 앉아 뜨거운 종이컵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좋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올 시간은 아니었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남편은 와이셔츠 단추를 잘못 채운 채 슬리퍼를 신고 서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집에서 여기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 걸어오면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길이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어깨를 잡았을 때 느껴진 건 떨림이었어요.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온 거야?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남편은 저를 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상무님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는데 허공을 향해 뭔가를 건네는 신용을 했습니다. 박 사장님과 주방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이쪽을 바라봤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해. 아니, 창피한 게 아니야. 슬픈 거지. 남편을 식당 구석자리에 앉혔습니다. 물을 따라주고 땀에 젖은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줬어요. 남편은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점점 선명해졌고 이내 자기가 어디 있는지 깨달은 듯 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고,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고, 그냥 당신이 보고 싶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박 사장님이 조용히 다가와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 괜찮다는 거짓말, 아니면 화를 내야 할까요? 하지만 화낼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제일 힘들 텐데. 집에 도착해 남편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남편의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이 만져졌어요. 이게 뭐지? 꺼내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명함이었어요.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지고 글씨가 흐릿해진 명함. 하지만 거기 적힌 글자는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S그룹 비서실 상무 김철수. 뭐야 이게? S그룹? 상무?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분명 남편 이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평생 중소기업 경리과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월급 받아 가족 먹여 살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S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그 S그룹? 소파에 앉은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였어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40년을 같은 이불을 덮고 잔 사람인데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평소와 똑같은 풍경인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 남편이 밥을 씹는 모습, 모든 게 낯설었어요.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놀라 돌아봤어요. 남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저를 안고 그저 울고 있었어요. 저도 남편을 안았습니다. 왜 우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알 것 같았거든요. 자기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그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명함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40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지? 왜 평생 숨겼던 거야? 핸드폰을 꺼내 S그룹을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최근 기사부터 오래된 기사까지.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기사였어요. S그룹 비리 의혹, 내부 고발로 드러나. 기사를 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실 직원의 내부 고발로 회장의 비리가 드러났고 이후 고발자는 회사에서 쫓겨났으며 업계에서 매장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고발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이었구나.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러니까 제가 30이었을 때였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고 저도 깊이 묻지 않았어요. 그저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로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남편은 평생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안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의 그 무거운 짐을 몰라봤다는 게 당신 얼마나 외로웠어요. 새벽 2시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어요. 명함을 손에 쥔 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남편이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이제 알겠어. 당신이 영웅이었다는 걸. 박 사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한 사이였고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가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오늘은 집에서 꼭 있어달라고 당부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처럼 나가지 말라고 제발이라고 했어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을 때 그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알았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잠깐만 기다려줘. 금방 올게.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울도서관 신문 아카이브실이 목적지였어요. 인터넷으로 찾은 기사는 일부분에 불과했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어요.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생들 모두 제각각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저랬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평범한 일상.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서울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책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종이와 잉크가 섞인 그 냄새. 어릴 적 도서관에 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남편을 만났지만 책 읽는 걸 좋아했던 25의 제가 떠올랐어요. 그때 그 꿈들은 다 어디 갔을까? 신문 아카이브실은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직원분께 1990년대 중반 신문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경제면 기사들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절한 직원분이 마이크로필름 보는 법을 알려주시고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주셨어요. 오래된 기계 앞에 앉았습니다. 1994년 10월부터 시작했어요. 정확한 날짜를 몰랐기에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찾아야 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누렇게 바랜 신문들을 보는데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이 멈췄습니다. 찾았어. 1994년 11월 15일자 경제신문이었습니다. 일면 톱기사로 S그룹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어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비서실 직원 어 씨의 내부 고발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이 비밀 계좌에 숨겨져 있었고 어 씨가 그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어요. 업계는 충격에 빠졌고 S그룹 주가는 폭락했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신문을 찾았습니다. S그룹 회장 긴급 사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그 다음 날 내부 고발자 어 씨, 업계 블랙리스트 등재라는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읽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어 씨는 정의를 위해 고발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S그룹뿐 아니라 재벌 사회 전체가 그를 배척했고 어떤 회사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가족은 사회적 매장을 당했고 어 씨는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다. 그게 남편이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30년 전 그 11월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밤마다 술을 마셨는지, 왜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는지. 남편은 영웅이었지만 세상은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던 거예요. 신문을 더 찾았습니다. 다음 주, 다음 달, 그 다음 해까지. S그룹에 대한 기사들은 계속 나왔지만 남편에 대한 기사는 더 이상 없었어요. 마치 없던 사람처럼,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기계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화장실로 가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신 혼자 이걸 견뎌왔구나. 도서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S그룹 현재 상황, S그룹 본사, S그룹 연락처. 정보들이 쏟아졌어요. 본사는 강남에 있었고 지금도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30년 전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이후 더 크게 성장했어요. 남편은 모든 걸 잃었는데 저들은 더 커졌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공정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저지른 쪽은 번창하고 정의를 외쳤던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라면 너무 잔인한 이치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사장님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사장님. 박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혹시 내 남편 과거에 대기업 다닌 적 있냐고 물으셨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아셨냐고 물으니 오늘 식당에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양복 입은 나이 든 남자가 김철수 씨 아내가 여기서 일하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S그룹에서 온 사람 같았다고 했습니다. 명함을 두고 갔는데 S그룹 고문 한석준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벌써 알아챘어?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신문 기록을 찾아본 게 그쪽에 알려졌을 리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명함, 남편이 어제 식당에 왔을 때 혹시 그 명함을 누군가 봤을까요? 박 사장님께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저장하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전화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무서웠습니다. 거대한 기업과 맞서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 모든 걸 걸고 정의를 외쳤던 그 사람. 혼자서 세상과 맞섰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해야 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석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부인이 맞냐고 물었어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로 저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석준이라는 사람은 짧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30년 전 일을 알고 있다고, 김철수 씨를 기억한다고, 그분은 영웅이었다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내일 오후 3시 S그룹 본사 근처 카페에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함정일까? 아니면 진짜 도움을 주려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평범한 가을 오후였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엄마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폭풍 속 같았어요.
가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손이 30년 전 세상과 맞섰던 손이라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지킬게. 이번엔 내가.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 그 사람을 만나겠다고,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남편이 겪었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긴장됐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뭘 입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식당 앞치마만 둘렀던 제가 재벌 기업 사람을 만나러 간다니. 결국 제일 깨끗한 검은색 블라우스와 바지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0년을 산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진 눈과 거친 손, 허리가 약간 굽은 모습. 화장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기로 했어요. 꾸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으러 가는 거니까요. 떨지 마. 넌 할 수 있어. 남편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집에 있어달라고 당부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그 한마디를 했어요. 저는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하는 행동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젊은 직장인들,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니까요. 강남역에서 내려 약속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가렸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명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비싼 차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이 세상과 제가 살던 세상이 같은 서울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로 된 커다란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천장이 높았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제 시급보다 비쌀 것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가 맞나? 직원에게 한석준 씨 예약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공손하게 안내해줬어요. 카페 가장 안쪽 조용한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회색 양복을 입었고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제가 다가가자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석준이라는 남자가 먼저 메뉴판을 건넸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커피 마시러 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람 믿어도 되는 걸까? 한석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3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당시 S그룹 회장의 동생이었다고 했어요. 형이 비리를 저질렀고 김철수 씨가 그것을 고발했다고. 자신은 형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석준은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이 실각한 후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 같은 정직한 사람이 파멸했고 자신은 그 덕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괴로웠다고요. 그게 진심일까? 믿기 어려웠습니다.
재벌이 죄책감을 느낀다니.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저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석준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였어요. 그걸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김철수 씨가 제출했던 증거 자료의 원본이 아직 회사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신이 그걸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증거 자료라니. 왜 이제야 말하는 거지? 제 의문을 읽었는지 한석준이 말했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김철수 씨를 봤다고 했어요. 명함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김철수 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싶다고. 너무 늦었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증거 자료를 금고에서 꺼내려면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 본인의 서명이요. 그런데 치매가 진행되면 법적으로 유효한 서명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시간이 없잖아.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날마다 나빠지고 있었어요. 어제는 저를 알아봤지만 내일은 모를 일이었습니다. 언제 완전히 기억을 잃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한석준이 서류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법률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읽어보니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서명하면 30년 전 증거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서명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었어요. 혹시 서명하는 순간에 기억을 잃으면 어떡하죠? 혹시 자기가 뭘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면요. 한석준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거친 제 손 위에 그의 손이 놓였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영웅이었다고, 자신은 평생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이제라도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김철수 씨의 가족도 알아야 한다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석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이든 남자 둘이 카페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진실을 향해 함께 가는 동료였어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석준은 연락처를 주며 말했어요. 김철수 씨가 서명할 수 있을 때 연락하라고, 자신이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했어요.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치매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한번 놓치면 영영 기회가 없을 거라고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들이 스쳐 지나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삶을, 남편의 삶을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목소리였는데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아들 민준이 와 있었어요. 민준은 소파에 앉아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파트 시세표 같은 것들이었어요. 남편은 멍하니 그 옆에 앉아 있었고요.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이야기 좀 하자고요. 지금? 하필 지금?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뒤로 숨겼습니다. 민주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서류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승인이 났다고, 지금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아버지 요양원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다음에 이야기하자고요. 민준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류를 챙겨 일어났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오래 미루지 말라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서류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보여줄게. 내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 서류를 보여주고 설명하려 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며 환하게 웃었지만 어떤 날은 저녁 내내 제가 누구인지 몰라 했습니다. 치매는 예측할 수 없었어요.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한석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두르라는 내용이었어요. 법적으로 유효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매일 밤 남편을 보며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당황해서 몇 번이나 눌러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딸 지은이 서 있었어요. 왜 내가 여기 있어? 지은은 멋쩍게 웃으며 비켜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민준도 있었어요. 두 남매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안방 문 앞에 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다가가서 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계약금 입금 내역서, 중개 수수료 안내문, 그리고 위임장. 손이 떨렸습니다. 위임장을 집어들었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인감 도장이었어요. 이게 뭐야?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놀라지 말라고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재개발 프리미엄까지 받아서 시세보다 높게 팔았다고요. 그 돈으로 아버지 좋은 요양원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민준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어요. 위임장을 다시 봤습니다. 서명란에 있는 글씨가 남편 글씨가 아니었어요. 이건 위조야.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위조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직접 받았다고, 아버지가 도장 찍으시는 것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제대로 된 정신으로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을 리 없다는 것을요. 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 이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무슨 서류냐고 물었어요. 무슨 도장이냐고 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어요. 오늘은 좋지 않은 날이었던 거예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준과 지은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위임장을 민준 앞에 내던졌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거잖아.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라고 아버지가 고개 끄덕이셨다고 했어요. 의사표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어요.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계약금이라고 했어요. 일단 받으라고, 잔금 들어오면 더 준다고 했습니다. 돈? 돈으로 이게 해결될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 게 저였으니까요. 돈이 중요하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게 접니다.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 현실을 보라고 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나빠지고 있고 엄마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고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지 않냐고요. 내 나이? 내가 늙어서 쓸모없다는 거야.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쓸모없는 존재, 짐이 되는 존재. 자식들 눈에 저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40년간 키우고 먹이고 입힌 게 결국 이런 평가로 돌아온 겁니다.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다고 했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 집 팔면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인다고요. 그래 결국 돈이었구나. 모든 게 명확합니다. 아버지 걱정, 엄마 걱정,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어요. 진짜 걱정한 건 자기들 형편이었습니다. 부모는 그저 처리해야 할 짐이었고 이 집은 현금화해야 할 자산이었어요.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팔아야 할 집이라고요. 지금 팔면 좋은 가격이고 나중에 팔면 손해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엄마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주머니에서 한석준이 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준과 지은이 그걸 봤어요.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보여줘야 할 때인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서명이 없으면 이 서류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민준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계속 이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대리인 지정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판단 능력이 없으니 자식들이 대신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내 아버지를 무능력자로 만들겠다고? 그 순간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였어요. 급히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안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준이 119를 불렀고 지은은 울기 시작했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눈 떠달라고, 아직 안 된다고 속삭였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아직 가면 안 돼. 남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영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대로 된 목소리로 또렷한 발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당신 옆에 있어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당신 힘들게 했다고, 제대로 된 남편 노릇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당신한테도 아이들한테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을 들것에 옮겼어요.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함께 타겠다고 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지만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반드시 당신 명예를 되찾아 줄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봤어요. 문이 닫혔고 저는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과 지은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응급실 문만 바라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했어요. 큰 문제는 없지만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치매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어요. 편안한 환경? 그게 뭐겠어?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잠든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과 지은은 복도에 있었습니다.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렸어요. 병원비 걱정하는 소리였습니다. 저 아이들 정말 모르는구나. 핸드폰을 꺼내 한석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요. 답장이 곧 왔습니다. 힘내라고 자신도 돕겠다고 김철수 씨는 반드시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면서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남편은 이틀간 입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어요. 뇌의 위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빠르게 손상되고 있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장기 기억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몇 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한석준이 준 서류에 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아직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을 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때 받아야 했어요. 퇴원하는 날 남편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다고 했어요. 병원 복도를 지나는데 남편이 갑자기 멈춰 서라고 했습니다. 창문 밖을 가리키며 저게 뭐냐고 물었어요. 나무요, 은행나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예쁘다고요? 단풍이 예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생 무뚝뚝하던 남편이 나무를 보고 예쁘다고 말하다니. 당신, 변하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과 지은은 병원비 영수증을 챙겨갔어요. 나중에 정산하자며요. 이제는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죽을 끓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단호박죽이었습니다. 냄비 안에서 죽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서류를 보여주고 설명해야겠다고요. 더 늦기 전에 죽을 가져가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줬어요. 남편은 순한 아이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먹이는 동안 남편의 눈을 봤어요. 오늘 눈빛은 비교적 맑았습니다. 밥을 다 먹이고 옆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한석준이 준 그 서류였습니다. 남편에게 펼쳐 보였어요. 여보, 이거 봐줄 수 있어요? 남편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으려 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안 보인다고, 글자가 흐릿하다고 했어요. 돋보기를 가져왔습니다. 남편 손에 쥐어주고 다시 서류를 가리켰어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S그룹 이야기를, 당신이 영웅이었다는 이야기를요. 남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해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듣고만 있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알아들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라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저 누군지 아냐고. 저 영숙이라고. 당신 아내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잘 모르겠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모른다니.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어요. 저예요. 영숙이. 당신 아내 김영수.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떠올리려는 것 같았어요.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40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한참을 울고 나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나가서 다시 시도해야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옆에 앉아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말해봤어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결혼식 날 이야기, 아이들 태어났을 때 이야기. 하나하나 천천히 말했어요. 남편은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뭔가 생각나는 듯 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았습니다.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던 4월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때 뭐 입고 있었냐고, 무슨 말 했냐고요. 남편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흰색 원피스였다고, 머리를 묶고 있었다고요. 맞았어요. 다 맞았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당신 잘 기억하고 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장기 기억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설명했어요. 30년 전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러려면 서명이 필요하다고요. 남편은 서류를 봤습니다.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입술을 움직이며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한참 후에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해야 한다고, 서명만 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펜을 건넸습니다. 남편의 손에 펜을 쥐어줬어요. 남편은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의 서명란 위에 펜 끝을 가져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제발. 펜 끝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기억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기억 다음에 이, 김, 이름의 첫 글자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야. 제발. 민준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뭐 하냐고 물었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다가와서 빼앗으려 했어요. 서류를 꼭 안았습니다. 주지 않았어요. 민준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봤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이용하는 거라고, 정신 없으신 분한테 무슨 서류를 들이미냐고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서명은 무효였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빼앗아갔습니다. 펼쳐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S그룹이라는 글자를 봤을 거예요. 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다시 흐려졌어요. 아까의 맑음은 사라졌습니다. 늦었어. 기회를 놓쳤어. 민준이 서류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복사해서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남았어요. 남편은 펜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붉은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석준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못 알아봤다고, 서명을 받으려다 아들에게 들켰다고, 서류를 빼앗겼다고요. 한석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다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방법이 없다는 것을요. 남편의 상태는 나빠지고 있었고 자식들은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저 당신 아는 사람인가요? 또 물어봤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 지었어요. 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남편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자기를 사랑해줘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낯선 사람으로 보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에 고맙다고 하다니.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둘이서 손을 잡고 말없이 울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은 먼저 잠들었어요.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어요. 미안해요. 당신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내일 낮에 변호사 선임했으니 같이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가 사기당한 것 같다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아버지를 팔아서 돈을 챙기려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보호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 있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요했어요. 모든 게 끝난 건가?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25의 제가 27의 남편이 작은 예식장에서 손을 맞잡고 서 있던 그날로요. 남편은 잠결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멜로디는 맞았어요. 사랑해요 그대를. 그 노래였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따라 불렀어요. 노래를요. 여보 기억나요? 남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를 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영수가 맞았습니다. 제 이름이었어요. 또렷한 발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저예요. 영숙이에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를 끌어당겼어요.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먼저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평생 미안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저를 놓았습니다.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물 자국을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다고요. 중요한 일인데 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기억해요. 서류요. 서명해야 해요. 하지만 서류는 없었습니다. 민준이 가져갔어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을 찾았어요. 한석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한석준은 2번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고, 지금 서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서류가 없다고요. 한석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간다고요. 서류를 가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주소를 불렀어요.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0분. 버틸 수 있을까?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조금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중요하다는 건 안다고 했어요. 당신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를요. 남편은 기억했어요. 많은 것들을요. 처음 만났을 때, 첫 데이트, 프로포즈 하던 날, 결혼식, 민준이 태어났을 때, 지은이 태어났을 때,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이야기도 했습니다. S그룹 이야기를요. 남편은 눈을 감고 말했어요. 그때 선택을 해야 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회장의 비리를 알았을 때 고민이 많았다고 했어요. 고발하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알았다고요. 하지만 침묵하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모든 걸 잃었다고요. 직장, 명예, 미래.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미안한 건 가족이라고 했어요. 당신과 아이들에게 고생만 시켰다고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생이 아니라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했어요. 비록 몰랐지만 지금 알았으니 자랑스럽다고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석준이었어요. 문을 열자 양복 차림의 한석준이 서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을 봤어요. 한석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가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김철수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남편도 한석준을 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한다고 회장님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석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사과한다고, 형을 말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상무님이 겪은 고통을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한석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어요. 한석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펼쳤어요. 남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한석준이 설명했어요. 이 서류에 서명하면
30년 전 증거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그러면 김철수 씨의 명예가 회복될 거라고,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한석준은 기다렸어요. 이거 진짜예요? 한석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라고,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고 했어요. 김철수 씨는 영웅이 될 거라고,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물었어요. 해야 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셔야 한다고, 당신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아이들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한석준도 숨을 죽였어요. 펜 끝이 서명란에 닿았습니다. 기억을 썼어요. 일을 썼습니다. 김, 다음은 치읓, 철, 마지막 글자 수까지. 김철수. 서명이 완성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숨을 내쉬었어요. 한석준이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석준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요. 주요 언론사를 부르겠다고, 30년 전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질 거라고요. 남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한석준이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남편과 단둘이 남았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어요. 남편을 안았습니다. 꼭 안았어요. 남편도 저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오전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보냐고 물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S그룹 30년 전 비리 고발자, 당시 비서실 상무 김철수 씨로 밝혀져. 화면에 한석준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한석준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형의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김철수 상무였다고, 그는 모든 걸 잃었지만 정의를 택했다고,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다고 말했어요.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에 서류들이 나왔어요. 30년 전 비자금 자료, 회계장부, 내부 문서들, 남편이 모았던 증거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석준은 하나하나 답했어요. 김철수 씨는 영웅이라고, 대한민국 기업 윤리의 선구자라고, 존경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민준, 지은, 박 사장님, 동네 이웃들 모두 전화를 걸어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과 함께 뉴스를 봤어요. 당신 유명해졌어요. 남편은 웃었습니다. 유명해져서 뭐 하냐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요.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민준과 지은뿐이었어요. 둘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창백했어요. 민준은 말을 못하고 서 있었고 지은은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은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면서 사과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정말 몰랐다고요. 남편은 조용히 그들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취소하겠다고, 요양원 이야기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민준과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얼굴을 봤어요. 말했습니다. 뉴스 보고 온 거냐고, 아버지가 유명해지니까 온 거냐고, 부끄러워서 온 거냐고요. 민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은이 매달렸습니다. 엄마 안 된다고요. 용서해달라고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애들이라고, 용서하라고 눈빛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요. 용서할 수 없다고요. 민준과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런 말하지 말라고, 제발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문을 가리켰어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요.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갔어요. 지은도 따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뭔가 말하려다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변했습니다. 아니, 세상은 원래 그대로였고 변한 건 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뉴스는 일주일간 남편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정의를 선택한 내부 고발자, 잊혀진 영웅. 온갖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남편 사진이 실렸고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모두 거절했습니다. 남편도 원하지 않았고 저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미 진실은 밝혀졌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 S그룹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30년 전 부당한 대우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김철수 씨께 합당한 보상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석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고요. 한석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돈은 원하지 않는다고요. 한석준은 한참을 설득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고,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러자 한석준이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 고문직을 맡아달라고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저 이름만 올려달라고, S그룹이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상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상징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남편은 말했어요. 한석준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받아달라고 했어요. 작은 집 하나를요. 서울을 벗어난 조용한 곳에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마련해뒀다고 했습니다. 거절하면 자기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라고요. 남편은 저를 봤습니다. 저도 남편을 봤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아파트를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곳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0년치 짐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학교 상장들, 가족여행 기념품들. 하나하나 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다 가져갈 수는 없지. 필요한 것만 골랐어요. 나머지는 버리거나 기부했습니다.
집이 점점 텅 비어갔어요. 40년의 흔적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박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퇴직금 봉투를 건네며 고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30년간 함께 일한 분이었습니다. 포옹했어요. 말없이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건강하세요. 민중과 지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니, 연락은 왔어요. 문자로, 전화로 수없이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읽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관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필체였어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랍에 넣어뒀어요. 언젠가 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요. 아니면 영영 읽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아직은 아니야. 이사 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 남편과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짐은 다 쌌고 내일 아침이면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아이들 방. 천천히 하나하나 보더니 저를 봤어요. 후회 안 해요? 남편의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것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래야 했다고 말했어요. 그 아이들은 스스로 배워야 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자기가 제대로 된 아버지였다면 아이들이 저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잘못이 아니라고, 아이들이 선택한 길이라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만 생각해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어요. 행복하냐고요. 40년 만에 처음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한가? 자식들과 연을 끊었고 평생 살던 집을 떠나고 모든 게 변했는데 그런데도 행복한가? 네,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됐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실은 작은 트럭이 왔습니다. 기사님이 짐을 날랐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정작 가져갈 건 몇 박스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어요. 메아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잘 살았어. 여기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부동산에 맡기고 차에 탔어요. 남편이 운전석에,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빌딩들이 사라지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3시간쯤 달렸을까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였어요. 햇살이 반짝이고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예쁘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해변 마을이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우리 집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하얀 단층 집이었어요.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마당이 있었고 마당에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침대, 소파, 식탁.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한석준이 세심하게 준비한 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살 수 있겠어.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짐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사진들을 벽에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 사진은 걸지 않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남편과 함께 마당에 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영수가.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봤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어요. 오늘은 좋지 않은 날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 누군지 알아요?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슬픈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저 담담한 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고, 자기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비록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슴이 따뜻해진다고요. 석양이 바다에 비쳤습니다. 붉은 빛이 물결에 반짝였어요.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어디론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집에 온 거겠지. 그렇습니다. 이곳이 우리 집이었어요. 40년을 살았던 서울의 아파트가 아니라 이곳, 바다가 보이는 이 작은 집이 진짜 우리 집이었습니다. 앞으로 남편은 조금씩 저를 잊어갈 겁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가 기억할 테니까요. 우리의 40년을, 우리의 사랑을, 모든 것을요. 난 기억할게요. 우리 둘 몫으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계시냐고, 이사 갔다는 소식 들었다고, 주소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변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요. 언젠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젠가는요.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일 수도, 1년 후일 수도,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언젠가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틈을 남겨뒀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세상은 변하니까요. 사람도 변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잠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조용히 잠들었어요. 석양빛이 남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평온해 보였어요. 담요를 가져와 덮어줬습니다.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걸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었어. 진실을 밝혔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되찾았어요.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잃었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과 이별했어요. 그런데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가벼웠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번 생은 당신과 함께였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시간, 힘들었지만 사랑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이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파도처럼 인생도 그런 것 같았어요. 좋은 날도 오고 나쁜 날도 왔죠. 하지만 결국 흘러갔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많았어요. 셀 수 없을 만큼요. 예쁘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별을 봤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어요.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 볼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있었어요. 별을 볼 시간, 바다를 볼 시간, 남편과 함께 있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0년을 살고 맞이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한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나도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남편이 저를 기억하든 잊든, 자식들이 돌아오든 오지 않든,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만의 시간을 살아갈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충분해. 눈을 떴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바다는 고요했고 파도는 속삭이듯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번 생은 당신과 함께였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